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스 시간인데요. 자, 1부에서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낮은 지지율에 결국 하차를 결정을 했는데요. 그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고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아마존으로 갑니다. 최근 페루 아마존에서 원주민과 벌목군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벌목군을 화살로 공격한 것인데요. 아마존 개발이 점차 확대되면서 곳곳에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 사례를 통해서 아마존과 원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 실태, 이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월 18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 만세.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국제분쟁 전문 PD 김영미 PD도 함께해야 되는데 김영미 PD의 개인 사정으로 김영미 PD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뵈는 걸로 하고 1부는 우리 오붓하게 두 분과 함께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가요? 아니, 네. 좋지는 않습니다. 함께 해야 좋은 것이죠. 아, 그런가요? 예. 네. 아쉽습니다. 네. 네. 정말 아쉬울까? 자, 1부 주제는 일본 총리 얘기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좀 간략히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지난 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로 예정된 이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자민당 소속으로 오랫동안 정치계에 몸담아온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의 새 총재가 선출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2021년부터 일본의 총리로 활동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의 내각 지지율은 최근 자민당 관련 부패 스캔들, 고물가, 엔화 약세 등으로 계속 낮은 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달 집계된 15.5%로 이는 지난 10년간 일본 총리 지지율 중 최저치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불출마 의사를 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자민당이 변할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민당의 변화를 가장 쉽게 보여줄 첫 번째 단계는 나의 퇴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 고위 당대표는 현지 NHK와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의 연임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기시다 총리가 이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고요. 또 기시다 총리의 파벌로 분류된 또 한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외교, 국방, 국내 정치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과 돈 관련 문제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용주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면서 돈 관련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스캔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해였죠. 지난해 자민당 일부 파벌, 특별히 아베파가 주축이 되었는데 일부 파벌이 그동안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면서 그 티켓인 파티권이라는 걸 팔았습니다. 가격이 20만 원으로 우리 돈으로 180만 원이 좀 넘어요. 이게 비싼 돈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구입한 개인이나 단체 이름 그리고 금액을 반드시 정치자금 수집 보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각각의 의원들이 일종의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 티켓을 팔기 위해서. 근데 이제 티켓을 초과해서 판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초과해서 판 의원들한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 티켓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돌려주는데 대신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정치자금 수집 보고서에 넣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꿀꺽한 겁니다. 그 의원들 상당수가 아베파였던 거고 당시에 정부 대변인이었던 마스노 관방장관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9천만 원이 넘는 비자금을 챙긴 것을 확인이 되면서 이제 파장이 굉장히 크게 일었고요. 네. 기시다 총리가 이걸로 크게 휘청이면서 거의 산송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일 앞뒤로 사실 일본 경제도 이걸 기시다 총리를 받쳐주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엔화 약세가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은 게 사실이고 여기다가 일본 은행이 개입을 해서 기준금리 올렸다가 저희 다 기억하죠. 불과 지지난주였죠. 전 세계가 정말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쪽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오랫동안 산송장이었는데 엔화 약세 그리고 일본 은행의 정책 실수가 기시다를 완전히 아웃시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러니까 정치 시위 이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저 그런 거 별로 본 적 없거든요. 네. 뭐 야스쿠니 앞에서 뭐 옛날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뭐 군복이 있고 뭐 행진단 이런 거는 종종 보지만 일본 국내 문제 특히 정치 의제 이런 거 가지고 막 규탄 집회 이런 거 별로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내면화돼서 여론조사에는 계속 반영이 되나 봐요. 반영은 돼요. 그런데 사실 저도 계속 이제 취재를 하면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쭉 일본 언론을 보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우리처럼 나와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저도 없었고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그나마 과거에 저희 그 살인가스 테러 기억하시잖아요. 옴질리교 관련된 사람들. 그거 언제쯤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 일본 민주주의가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특히 정치에 좀 관심이 없다라는 네.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 일본 자체가 사실 국민의 목소리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처럼 대대적으로 뭔가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일본은 나라는 빚쟁인데 국민은 부자인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빚은 그러니까 일본 가계 금융 자산이 우리 돈으로 한 약 2경 정도. 1경 800조 원. 조도 아니고 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또 55%가 현금 예금이라는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60세 이상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 버블을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주식, 부동산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안 쓴다며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사실 이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치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목소리를 낸다면 가장 그래도 가까웠던 사례는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거 할 때는 아무래도 생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소리를 내려고는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다른 일 찾아봐야지. 뭐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이럴 수도 있는데 국민성 자체가 한 회사에 오래 다녀서 퇴직을 하거나 이게 뭔가 장인 정신으로 대를 이어서 한 가지 일을 계속하거나 이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된 일 아니면 목소리를 좀처럼 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새길로 빠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른바 그 집회 시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 문제를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의제로 올림으로써 네. 모든 시선을 여기에 집중을 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이거든요. 이게 안 돼 버리면 계속 질질 끄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싸운 거냐 삐진 거냐. 요 차이. 그죠? 부부 싸움을 하면 칼로 물베기라고 그래 한번 화끈하게 한번 싸우고 그리고 우리 화해합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삐지면 몇 날 며칠 가는 거. 오래 가죠. 이런 거 비유 괜찮았나요? 위험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근데 아무튼 그게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스캔들이. 네, 작년에. 근데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자금 스캔들이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사실 당 해체까지 우리가 요구할 정도로 시위를 했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네. 요거를요, 제 그 주변에 일본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잘 몰라요.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 놀러 와서 제가 좀 대접을 해줬는데 너희 그 총리 지금 뭐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베 이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네. 에이, 약간 과장 아니야? 아니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일본의 그런 뭐랄까 이런 정치 무관심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베란다. 기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시다 지지율이 10% 떨어졌다는 것도 한편으로 관심의 표현의 결과잖아요. 사실 또 한편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본 사회 안에서 사실 아주 극소수만 여기에 응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자체가 아주 극소수만 응답을 그 극소수가 아베를 막 지지했다가 중간에 또 아베에 대해서 지지율이 또 막 나 이제 지지 안 할 거야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인 상태. 근데 아무튼 기시다의 어떤 연임 포기 선언이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당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는 차원.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되게 일본스러운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지금 그 야당이 정권을 잃은 시기가 동일본 대지진 때였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너무 정책적으로 제대로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민당한테 정권을 빼앗겼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은 그 야당이 잘했으면 정권을 빼앗기는 만의 소리가 나오면서 그럼 기시다가 우리 자민당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총리직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자민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지만 그 여당의 지지율은 더 낮아요. 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대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계속 있었어도 자민당은 집권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자꾸 자민당이 이렇게 집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당이 너무 못하니까요. 너무 못하고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비슷한 시류이긴 하지만 보수 세력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 힘을 얻어가고 있잖아요. 네. 자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좀 우리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 연임 포기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기시다 총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한 파트너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 거잖아요. 브로맨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대일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 총리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후보로 나오고 있는 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여분이 있고요. 또 모테기 도시미츠 간사장, 고노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 담당상, 고이즈미 신이로 전 환경상,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 이런 분들이 이제 유력한 후보군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좀 낯선 분들도 있어서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이시바 전 간사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바로 이 기시다 총리의 사퇴 발표 이후에 바로 이 차기 총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재 선거 입후보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확보한다면 책임을 다하고 싶다라면서 지지를 촉구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좀 자민당 내에서 온건파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국들과의 우호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익적 견해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견해를 그동안 쭉 밝혀왔고요. 대표적으로 또 일본의 전쟁 범죄 중 하나인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납득을 얻을 때까지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 책 있잖아요. 그 반일 종족주의 그 책을 좀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군대와의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맞다. 이런 또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후감도 써서 뭐 블로그에 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또 분명히 좀 우리에게는 좀 친근한데 또 너무 또 우리 편은 또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젊은 피 고이즈미 신이로 전 환경상 이 사람은 이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전 총리의 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젊은 친구들한테 또 이분이 좀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유엔 정상회의 가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또 어록을 남겨가지고 세계적인 또 놀림거리랄까 밈이 됐습니다. 네, 서핑하시는 모습을 공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서핑을 아주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도 대중 지지도가 굉장히 높지만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아버지랑 비슷하게 자꾸 또 그 야스쿠니 신사를 또 참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A급 전범을 추모하러 간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자꾸 하고 있고요. 그럼 야스쿠니 가는데 A급 전범 추모하러 간 건 아니다? 네, 그냥 뭐 전몰자에 대한 추모였다. 이게 항상 그 아베 씨, 그 고이즈미 씨가 하던 얘기인데 그걸 또 아들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뭐 여성 후보로는 자민당 내 극우파의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 담당상 그리고 또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이 있는데 인지도는 있지만 총리로서 역량을 증명하는 것 좀 과제로 남아 있고요. 또 고노다로 디지털상과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도 최근에 뭐 자기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했는데 사실은 뭐 당내에서 뭐 그렇게 큰 인기가 있는 분들은 또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좀 뭐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우문일 수도 있는 게 누가 되든지 간에 한일 관계 뭐 별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이게 기시다 총리가 사실 자신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던 게 한일 관계 개선이었잖아요.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이 제3자 변제해법 이거 작년에 나왔을 때 저희 쪽도 이 기사 쓰느라고 엄청 바빴거든요. 그만큼 소식이 많이 나왔었고 이거를 합의하면서부터 한일 관계가 물꼬를 틀더니 이후 셔틀 외교도 재개가 됐고 또 반도체 부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거 금지하겠다고 했던 것도 풀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도 지금 이 강제징용 역사를 포함하겠다고 얘기해서 등재 허락을 해줬더니 강제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빠져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걸 또 나중에 사실 외교부가 인정을 하면서 또다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원하는 걸 가져가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역사를 만든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브로맨스가 결국 막을 내리게 된 거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이 강제동원 해법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컵의 절반이 찼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본이 채워야 되는데. 네, 일본의 성인의 호응에 따라서 채워질 거다 했는데 그 반이 채워지기 전에 지금 기시다가 퇴장을 한 거거든요. 안 채우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집권당이 아예 바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바뀌거나 국제 정세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전임자의 외교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기조로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의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한국에 대한 기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역사 문제 같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은 계속 물컵의 반을 채워주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시다 총리가 이제 역대급의 낮은 지지율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총리는 당연히 내부에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내부 결속을 위한 어떤 에너지를 좀 많이 쏟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한국에 대한 큰 뭔가 지금 신경 쓸 겨를 지금 미국처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다지 한국에 대한 어떤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뭐 긴밀하게 이제 공조해 왔던 파트너를 잃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기시다가 아베 다음으로 총리 자리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외상도 했었고 그래서 기시다가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보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기시다에 대한 분석이 아베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더 온건하고 유연하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가 이제 그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총리에 오른 기시다가 그러면 대한 외교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뭐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시다 개인의 어떤 외교 도선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맞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시다 다음으로 또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자민당이 집권을 계속하는 이상은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 네. 오히려 더 이제 그 극우적 성향이 더 강화되느냐 마느냐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갔던 데에는 사실은 원거리에서 미치는 힘이 분명히 작동했던 부분이 있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전문가. 그게 그렇죠.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삼각공조를 위해서. 그렇죠. 미국이 이해관계에 계속 어떤 압력으로 들어갔던 부분들. 이것이 지금 한일 관계를 어떤 규정했던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인데 그것도 상수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본의 총리가 누구로 바뀌든지 간에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미국 대선도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한국 입장에서는 크게 뭔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대북 뭐 전략이나 이런데 대북은 이제 약간 좀 다르려나? 대북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약간요. 빼놓고 인도 태평양 전략은 뭐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사실 바이든의 기조를 이어가서 삼각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그렇죠.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또 트럼프는 이제 이거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자국도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야 강제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강제로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조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지만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린다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냉각구조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대중국 견제 전략이라고 봐야 되니까. 근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통령 지명자인 벤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강경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초강경주의자라면서요. 그럼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강화시키게 되면은 저희는 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기시다가 연임을 포기했다, 총리가 바뀐다,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한일 관계 달라질 거 별로 없다. 좀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야기 나온 김에 며칠 전에 이제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복절이면 일본은 패전기념일인가 아마 그렇게 되죠. 네. 이때 또 그 기시다는 공물을 복납을 했고 방위상은 직접 참배를 했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이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리는 분명히 이 야스쿠니 신사를 스스로 참배를 하고자 했는데 주변에서 말린 게 있다. 그러니까 뭐 주변국 고려해서. 네, 주변국 고려해서. 근데 그게 본인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배려를 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이거에 분노하는 주변 국가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거는 일본 스스로 내부의 힘으로 역사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참배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 정부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는 그런 분노의 목소리, 네,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현실이 뭐냐면 일본의 어떤 뭐 이제 의원들은 때로 가서 참배라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외교부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간 게 아니라 이제 강요가 갔을 때만.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방위상이 참배해서 이제 그걸 문제 삼은 거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되는 거니까 내가. 네. 근데 의원들은 근데 때로 가서 참배를 하는데 주변국 입장에서는 너는 뭐 그냥 그 개인 신분으로 선 건데 내가 뭐 정부에 좀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깝깝해지는 네. 현실이 좀 이렇게 가고 있는 측면도 좀 있다. 네. 아무튼 총리가 바뀌든 말든 한일 관계는 그대로 계속 간다. 네. 이 점을 좀 확인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스 앞서 1부에서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이용주 뉴스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저희 고정 멤버 한 분이 빠져 있었었죠. 개인 사정으로 1부는 함께 못하셨고요. 2부는 함께합니다. 국제분쟁 전문 PD입니다. 김영미 PD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이구 아닙니다. 자, 2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2부는 좀 아마존으로 가겠습니다. 벌목꾼들과 원주민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 남미 아마존 이 열대우림 지역에는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지난 5일 AP통신이 그중 대표적인 문명 미접촉 부족 마슈코 피로가 이 화살로 벌목꾼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39개 원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단체 페나마드는 마슈코 피로가 지난달 27일 벌목꾼들을 공격해서 그중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페나마드 측은 해당 지역에서의 벌목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마슈코피로 부족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벌목은 폭력 증가와 질병 전파 등의 이 파괴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원주민 보호단체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최근 벌목 회사들이 마슈코피로의 영역과 가까운 곳에서 벌목권을 갖게 됐다면서 벌목 회사와 원주민 간의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빨리 원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는 부족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 아마존 원주민과 외부 간의 충돌은 폐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3일 브라질 남부에서는 토지 소유권 분쟁을 벌이던 원주민과 농장주 사이에서 무력 다툼이 벌어져서 브라질 원주민 부족 과라니 카이오와족 최소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네. 또 지난달에는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열대우림 보호 활동을 하던 원주민 파울루구아 자자라 씨가 매복해 있던 불법 벌목꾼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이 브라질 원주민 협회의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벌목권을 허가받고 벌목을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원주민 영역 그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벌목권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벌채 제한 완화 정책을 페루 정부가 내놨거든요. 네.
그 농업 활동을 이 아마존 보호구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제 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그곳에 원래 상주해왔던 원주민과는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지금 이걸 합법화해줬다는 건데 당연히 원래는 그 가까운 곳에 원주민 지역 가까운 곳에 이런 걸 주면 안 되는데 왜 벌목권 허가를 내줬냐. 이게 벌목 회사들이 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페루 정부에 계속 로비를 해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벌채 제한을 완화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벌목 회사들은 원주민 보호구역 같이 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캐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아마존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한테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인데 공통점이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개발 쪽에 훨씬 더 우호적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공통점은 농업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루도 이 아마존 보호구역에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 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의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아마존을 다시 살리겠다 뭐 이런 공약을 많이 내놨긴 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아마존을 끼고 있는 지역 상당수가 굉장히 빈곤합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아마존이 이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뭐 철도나 고속도로를 놓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자꾸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새로 만들어진 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올까요? 불법 채굴업자나 벌목업자가 더 쉽게 들어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마존을 끼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주민 입장에서는 뭐 수렵, 뭐로 채취 이런 활동들 많이 했는데 이렇게 벌목을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완전히 생계의 터전이 그냥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런 원주민과 외부인 간의 그 충돌 이런 게 최근도 좀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마존을 가봤을 때 이게 언제 가보셨어요? 저는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안 가보신 데가 없어. 그게 아니라 남미를 취재하려고 하면 이제 아마존을 다 끼고 있어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존을 가고 싶지 않은데 가다 보니 아마존이 이제 나오는 건데 제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거기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그냥 넓다였는데 지금은 이 넓다는 의미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남미, 중미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여기에 들어가야 뭔가 먹을 게 생긴다라는 의미가 원주민하고 같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빈곤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뭐 페루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빈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이제 아마존밖에 없다라는 의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분쟁뿐만이 아니라 마을끼리 벌어지는 분쟁도 되게 많은 거예요. 마을끼리? 아마존이 옛날보다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벌목을 하잖아요. 이게 합법적인 것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환경단체가 들어가고 또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불법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불법 채굴업자, 뭐 불법 벌목자.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보다 그게 더 심각했고 그거에 대한 아마존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원주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불악 바로 인접까지 해버리면 생계터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주를 하거나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주민들이. 그들이 이제 저 외부 세계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본 생계수단으로 나가서 뭘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렵 채집 이거는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해왔던 거를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터전을 부족의 생계뿐만이 아니라 부족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각 나라마다 로비가 워낙 많다고 해요. 이 벌목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정권이 이제 당선돼서 새로 새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작년에도 룰라 대통령이 그 아마존 지역의 그 의료 공백 사태를 선포해가지고 공군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의료 생계를 막 책임져 준다 그래가지고 막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당시에 원주민들은 침범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외계 영화 보면 왜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하는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막 나서서 다 저항을 하고 이런 영화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는 그런 채굴업자들이 외계인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외계 영화를 연상하시면 이분들의 심정을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그 아바타에서 그쪽 그 행성에 있던 그 사람들의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네. 비유가 찰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딱 그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터뷰를 듣거나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 이거 마치 영화의 지구인의 인터뷰를 듣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문제는 이 나라들이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 아마존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다 내전 분쟁 이 중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빈곤 사태가 더 컸지 싶어요. 이제는 원주민이고 뭐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보니까 로비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요새도 이제 과거 우리나라는 이제 화전이라고 해서 산이나 이런 데 불을 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수목을 전부 다 태워버린 다음에 그래서 밭을 일구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아마존에서 보면 일부러 그러니까 불을 질러 가지고 농지로 이제 만드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게 아마존은 이제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데 아마존의 밀림이 이제 이렇게 이제 훼손되어 버려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환경상으로. 아무튼 근데 원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남미 국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원주민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아마존 협력 조약기구라는 걸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랑 콜롬비아가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쪽 아마존을 끼고 있는 국가들이 가난하고 내전이 심하지만 그나마 브라질이랑 콜롬비아가 제일 살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화해서 뭔가 좀 아마존을 보호하자라는 움직임을 계속 취하고는 있는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 페트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강력한 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지난해 콜롬비아 아마존에서 사라진 숲이 2022년보다 49% 줄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라진 숲의 규모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숲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조금 줄어들었어요. 조금, 그전보다 좀 적게 줄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직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콜롬비아하고 브라질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볼리비아 같은 국가에서는 지난해만 해도 서울의 8배 정도 되는 면적이 사라졌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방금 산불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은 불법 벌목을 막는 것보다 화재를 막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산불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농경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또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원주민을 보호하려면 이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그런 요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환경 감시 요원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급여가 너무 낮고요. 그다음에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그리고 아까 캐스터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업무 수행하는 도중에 불법 벌목업자들이나 채굴업자들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벌목업자들이 돈을 벌려고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지 않아요. 현지에 있는 깽단하고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범죄 조직하고 손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이 아마존 원주민들을 그럼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불법으로 들어가니까. 그럼 이걸 막으려고 환경 요원들이 이 원주민 대신 싸우다가 아까처럼 총에 맞거나 사망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감시 요원들한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으면 아까 그 로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벌목업자들이 이제는 이 환경 요원들한테 로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최전선에서 이들을 막아주는 사람들마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환경 감시 요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환경 감시 요원들이 열악한 건 둘째치고요. 아마존이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저처럼 한반도 조그만 나라에서 살고 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아마존에 환경 감시 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돼야 이게 그렇죠. 감시가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아마존의 크기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55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숫자는 저도 알고 갔는데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55개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보면요. 이게 대자연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나 이런 거 띄워가지고 이렇게 봐도 끝도 없이 나무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1시간을 가도 나무예요. 이 드론이 1시간을 가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환경 감시 요원을 몇 명을 배치해야 되냐.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만큼 배치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감시가 절대 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취재하러 간 건 주로 이제 그런 깽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업이요 가장 기본 사업이에요. 이들이. 깽단은 자신들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지 자기가 깽이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아마존 이 벌목과 이거는 기본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의 기본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은 시사 프로다. 뭐 이런 식의 여기는 깽단들은 이게 바로 기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조폭의 기본 사업이 이제 술집 운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쪽의 깽단의 기본 사업은 아마존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 깽단들이 이제 새로 생길 때도 어떤 로비업자들하고 손을 잡느냐 그거에 대한 또 치열한 로비가 또 벌어져요. 어떤 벌목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숲을 그냥 막 가서 벌목해도 원주민들은 하다가 죽거나 뭐 이러고 마는데 이제 원주민들도 많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어떤 시민단체 NGO 중에 환경단체는 다 거기 또 아마존에 결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본이 원주민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 공급을 하면서 원주민들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싸워야겠구나. 더 잘 싸워야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힘이 막강해지면 해질수록 이 깽단이 이 사람들도 계속 그 화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불법 채굴, 불법 벌목이 오히려 원주민들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다. 또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그거야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일제 앞잡이들도 하나의 생계 수단이었다고 보는 거죠. 가면 이렇게 약간 그 일제 앞잡이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일부 보면. 극소수 원주민. 네. 그 극소수라고 하지만 일제 앞잡이가 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게 많아요? 협조가 없이는 또 안 되고 또 그 사람들도 이 생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사니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니 어쩔 수 없이 했던 그게 이제 계속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마존이 파괴되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게 이 아마존 부족들하고의 그 미국 환경단체가 계속 지금 접촉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제 미국 환경단체나 아니면 보호단체가 이 아마존 쪽으로 건너가면서 원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어떤 자신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같은 걸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연결해서 뭐예요?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거예요. 어머. 인터넷을. 세상에 아니, 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기가. 기기를 다 줍니다. 줘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안테나 접시 같은 것도 설치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인증샷 같은 것들을 같이 찍고요.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아마존 부족들이 외부 세계를 접촉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흡수를 한다든지. 네.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원주민 안에서 또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거죠. 과연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라는 것과 우리가 이게 있어야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왜냐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상황이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아마존의 파괴로 간다는 게 가장 문제고 이거는 단순히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나라에도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엘니뇨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동반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백날하면 뭐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에서 나무들이 그렇게 베어지면 사실 이거 뭐 우리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은 뭐 뻔하단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마존에 생각합니다. 인접해 있는 몇몇 나라에 정부가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면 이게 국제사회가 나서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남미의 몇몇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안고 이거를 이 아마존 보존에 대한 것들이 정말 여러 국가들이 그게 결부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까지도 같이 필요하다. 근데 왜 대서양은 왜 빼요? 대서양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서 현지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송현석 기자가 미국의 환경단체 이야기는 했는데 미국 정부는 뭐 좀 나서는 게 있나요? 이게 국제사회 뭐 미국도 제가 봤을 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걸 도와주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미국이 이 아마존의 이런 파괴를 오히려 조정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존은 그냥 먼 곳이고 우리랑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미 브라질이 아마존 숲을 밀어내고 거기서 키운 소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일단 아마존이 파괴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은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아마존이 더 많이 파괴됐다라는 지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또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미국이 2019년에 중국의 관세 전쟁 때리면서 이제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이 사료로 쓰던 미국산 그 대두에 또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계에서 수입하는 대두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 부족한 대두를 어디서 가지고 오겠어요? 브라질에서 가지고 와요. 근데 브라질은 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걸 농업구역으로 만들어야지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 그렇다 보니까 좀 미국이 오히려 이 아마존 파괴하는데 조금 더 일조를 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지구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그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 다른 한쪽도 분명히 나비 효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국제사회까지는 갈 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 과연 아마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접 가보셨던 김영미 PD가 보시기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 최고의 가치관이잖아요. 그 지금 미국이 그 이렇게 조용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벌목과 불법 채굴과 관련돼 있는 이 업자들이 이 갱들이 여기 가서 나무 베지 않으면요. 마약을 제조하거든요. 미치겠네. 아니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다니까요. 네, 그 애들이 마약에 올인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그냥 그래도 그 땅에서 뭔가 나무 패다가 자기들끼리 죽고 싸우는 게 낫지. 마약은 미국 본토로 건너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숨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마약 재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충분히 그 마약 재배하죠. 별걸 다 해요. 그 우리 사실 뭐 17평 아파트도 되게 비싼데 거기는 그거에 수백 배를 한 번 싸우면서 그 수백 배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뭔 짓을 해도 다 하죠. 땅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재산 가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주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땅 문서나 뭐 이런 게 있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효과를 미국은 마약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실리적인 이익으로 지금 조용한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원칙이 그 아마존에 대한 지원이나 보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원론적 동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암만 얘기해봐야 돈이 최고면 가서 돈 벌면 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태평양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도 이제 중국이 많이 진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국가 차원에서 나무 배자가 되는 이 나라가 있구나. 아니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무역 전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브라질의 그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을 막 베게 했어요. 베게 했는데 정작
같은 시기에 중국 본토 내에는 녹지가 엄청 확장이 됐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는 나무를 엄청 심어요. 그래서 막 우리는 녹지 사업도 하고 해서 우리 공기는 좀 맑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황사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남의 나라는 그렇게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거기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위해서 폐기하는 거죠. 왜냐면 중국도 이제 나무 베면 좀 안 좋게 받아들여져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국민들도 환경에 대한 생각들도 많아지고 우리 땅에 나무 베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가서 나무를 베서 가구며 뭐 이런 거 다 아마존 나무로 가서 다 만들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중국 이 태평양을 제가 아까 언급한 이유가 이 중국이 껴있다라는 이것도 앞으로 큰 변수를 작용하겠다. 얘들이 작정하고 배로 진짜 나라 근데 차원에서 더 돌격하면 아마존 남아나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 확인하는 게 환경 문제는 결국은 일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구촌 전체의 문제죠. 근데 사실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아무리 원론적으로 강조해도 그거보다 압도하는 건 경제 논리니까. 네. 국익 논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쳇바퀴 돌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그것은 이제 최대 피해 지역이 지금 아마존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 얘기 해봤자 별로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국제사회가 공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좀 풀리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의 결론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